이른바 윤한 면담의 여진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제 추진을 공식화하자 친윤계는 원내 사안이라고 일축하며 계파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모가 지금까지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말까지는 만여 명에 달할 거란 전망인데 내부 동요를 통제하기 위해 파병 가족들을 집단 이주시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출생아 수가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결혼도 5달째 늘어나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옵니다. 고물가와 한전의 누적 적자 속에 내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오릅니다. 주택 일반용 전기요금은 또 한 번 동결됐습니다. 전국 산간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이 불어닥쳐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찬바람에 기온이 더 떨어져 내일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당장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왔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진은 원내 사안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취임 이후 처음 진행한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8분 동안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대표는 늦어도 11월엔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해소된 상태여야 한다며 기한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중하순 예정된 만큼 눈앞에 놓인 상대 당의 악재를 쥐고 흔들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최근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진상규명 협조 등 3대 요구를 제시했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개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한 대표는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앞으로 더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는데 특별감찰관 추진이 그 첫 번째 실천인 셈입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대통령실 독립기구로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공석이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선 여권이 민주당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전제로 내걸면서 미뤄졌습니다. 정부와 야당의 각각 부담인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을 엮은 거로 윤 대통령의 뜻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이 같은 조건 없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는 게 한 대표의 입장입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는 특별감찰관 문제는 한 명이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온도차를 나타냈습니다. 한 대표 말처럼 한 달 내에 뚝딱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 의사 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항입니다. 원내 최고 의사 결정은 의원총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의장은 원내대표고.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거듭 띄우는 건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을 막기 위한 명분 쌓기란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기존 정부 여당의 입장에 사실상 반기를 드는 초강수가 오히려 윤한 갈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 의혹 해소와 면담 시 홀대 논란 등에는 일일이 반박했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 한 대표에 대해 비판적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면담하면서 또 다른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해 오면 임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연계 문제는 여당이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연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 여당에서 특별감찰관만 따로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80분 동안 진행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의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한 대표가 지금은 말을 각색할 때가 아니라 김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한 3대 요구에 예스냐 노냐를 말할 때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지자 대통령실이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대 요구에는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어떤 부분이 왜곡이라는 건지 말해주면 좋겠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이 한 대표를 홀대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며 홀대를 기획했다는 내용이야말로 왜곡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엄중한 정치 상황에서 당정이 하나 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며 기존 입장과 국정기조 등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여러분들 더 잘 살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주 많이 들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윤한 갈등 속에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이어온 홍준표 대구시장과 비공개로 만나 대구 경북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막아주길 기대하며 어렵게 성사한 윤한 면담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이렇게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여권 내에서 불협화음이 터져나오자 야당은 이를 김 여사 특검 추진의 동력으로 삼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의 2차 회담 준비를 공식 지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을 뒷골목 패싸움 같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상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선 정치가 안 된다며 다시 복원할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는데 한 대표보단 윤 대통령을 겨눈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치가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이건 싸움이 됩니다. 반면 한 대표를 향해선 2차 여야 대표회담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비서실장을 통해 실무 준비를 지시하고 행사장에서 만난 한 대표에게 직접 만나자는 뜻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을 고리로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명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를 직접 홍보했다는 점을 새로 부각하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은 적도 없는 대통령이 여당 보고 대신 싸우라며 등 떠미는 꼴 아닙니까?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을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 측과 연일 파열음을 내는 한 대표와 친한계를 향해선 제3자 추천 방식이든 뭐든 협상할 테니 김 여사 특검법 대안이라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친한파 의원이라는 분들이 모였으면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이 벨이 있으면 그래도 뭐 꿈틀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민주당 내부에선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김 여사 특검법 통과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가 쌓이는 건 시간 문제라는 기대감도 읽힙니다. 현재로선 국정감사를 마친 뒤 다음 달 중순쯤 본회의 표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인데 비슷한 시기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도 특검 전국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 숫자가 지난주 1,5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났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서 파병 가족들을 집단 이주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 병력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까지 1,500명에 이어 지금까지 러시아로 향한 북한 병력은 3,000명에 이른다고 국정원이 전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전체 파병 숫자는 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계획한 약 1만여 명의 파병은 12월경으로 예상된다라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파병이 본격화하면서 내부 동요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파병 사실을 철저히 감추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 관련 내용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파병 가족들을 집단 이주시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철저한 입단속과 함께 파병 군인 가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들을 모처럼 집단 이주 격리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파병은 지난 6월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북러 간 신조약 체결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체력과 사기가 우수한 북한 최정예 부대가 파병됐지만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파병 의도를 묻는 질문엔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두고 봐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파악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운용 부대를 찾아 핵무력 대응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실제로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을 실은 발사 차량 앞에서 관계자의 격려와 함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비행으로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을 직접 만지면서 무엇인가 지시하기도 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략 미사일 기지를 시찰하고 철저한 핵 무력 대응 태세를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의 전쟁 억제력을 보다 확실히 제고하고 핵 무력의 철저한 대응 태세를 엄격히 갖출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의 전략미사일 기지는 미국의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등을 운용하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가 미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미 대선을 즈음해 무력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틈타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중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파병이 기정사실화한 러시아에서는 북한군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 러시아 독립 언론이 공개한 영상에는 북한 군인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3-3-5 모여 담배를 피우거나 잡담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옷은 러시아 군복이지만 잘 들어보면 북한 억양이 선명한 우리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해당 영상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러시아 자동차 소총사단 예하 부대에 북한군이 도착한 장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이른바 36주 낙태 수술이 이루어진 병원의 병원장과 집도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낙태 수술을 통해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가량 이어진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유튜브에 올라온 36주 낙태 영상과 관련해 수술한 의사 등을 살인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고 경찰은 영상을 분석해 병원을 특정하고 관계자들을 입건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이별을 통보받자 살해한 김래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신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내아는 지난 3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폭력을 행사하는 김 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머그샷을 공개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1심 법원 역시 김 씨가 사회와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김 씨가 피해자들이 범행 장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위치를 선정했고 범행 직후 경비실로가 112 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김 씨가 평소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주변 사람들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했다며 이별 상황을 맞닥뜨리자 짧은 시간 안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것으로 봤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온 김 씨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듣다가 법정을 빠져나갔고 유족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내아는 앞으로 처벌을 받겠지만 교제폭력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날 가능성은 여전한 셈입니다. 최근 3년간 교제폭력 신고와 검거 건수는 계속 증가했는데 올해는 7월까지 신고 건수가 벌써 4만여 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김내아의 경우처럼 교제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해자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이 폭력이 살인에까지 이르는 형태로 굉장히 극심해진다라는 경향들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살인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교제폭력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규입니다. 지난 8월에 태어난 아기가 2만 명을 넘으며 2달 연속 늘었습니다. 연간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출생아는 2만 98명으로 1년 전보다 1,124명, 5.9% 증가했습니다. 7월과 8월 출생아는 2만 명을 넘으며 2달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5개월간 흐름은 지난 6월을 빼고 모든 달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로 미뤘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집중되면서 첫째 아이가 많이 태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계청은 2분기 출생아가 691명 늘어난 데 이어 3분기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런 흐름이 하반기에도 계속되면 연간 출생아 수가 2014년 이후 10년 만에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간 0.7명대까지 추락한 합계 출산율의 반등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2023년도 출생아 수가 2022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출생아가 상대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8월 혼인은 17,527건으로 1년 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지난 7월 33% 늘어나는 등 5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결혼 정년기인 30대 초반의 결혼이 늘며 혼인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신생아 3종 세트 등 정책 효과가 혼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최근 남녀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혼인 응답자의 65.4%가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3월 조사 때보다 4.4%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고령화 영향으로 사망자가 늘며 8월 인구는 12,146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공장 등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내일부터 평균 9.7% 인상됩니다. 인상이 예상됐던 주택과 일반용 전기는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 한 차례 더 동결됐습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을 동결한 데 대해 민생과 자영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소비 심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반 가까이 같은 요금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됩니다. 기획재정부는 11월부터 연말까지 2달간 유류세 탄력세율을 휘발유는 20%에서 15%, 경유는 30%에서 23%로, LPG 부탄은 30%에서 23%로 일부 환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이 5%포인트 축소되면서 휘발유 가격은 현재보다 1리터에 42원 오르게 됩니다. 현재 30%의 유류세 인하 폭이 적용되는 경유는 인하율이 23%로 축소되며 1리터에 41원이 오릅니다. 정부가 김장 채소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공급 물량을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채소 가게입니다. 이른 김장을 준비하는 소비자들 발길이 조금씩 이어집니다. 오늘은 무타리 사서 그냥 무쪽김치하고 물김치하고 두 가지 하려고 그래요. 이제 가을이라서 그런가 좀 가격이 좀 살짝 내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배추 도매 가격은 지난달 중순 9,500원대에서 이번 달 하순 5,600원대로 뚜렷한 하락세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높은 소매 가격입니다. 대파와 무 등 대표적인 김장 재료들입니다. 올여름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줄줄이 올랐는데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9,130원으로 평년보다 2배 넘게 비쌉니다. 고춧가루와 마늘, 쪽파, 천일염 등 김장에 들어가는 주 재료만 14가지. 김치를 담그기도 전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제 고춧가루하고 이제 새우젓하고 이런 걸 구매를 소금하고 하셨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는 1.5배에서 1.2배 정도는 오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배추와 무는 계약 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넘게 올리고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물량도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양념류의 경우 수입산 고추 1,000톤을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조기 방출하고 국산 마늘과 양파 500톤을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 직접 공급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할인 행사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40%니까요.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매주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수산물의 경우에는 일정은 좀 다르지만 50%까지 할인을 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는 배추와 무 가격이 더욱 안정될 전망이라면서 이 시기 김장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호우에 이어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며 이번 주는 마치 가을이 실종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 아침엔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에 설치된 사패산 화면입니다. 나무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고 CCTV가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바람이 강하게 분 건데 사패산을 비롯한 수도권 인근 지역에는 한때 초속 25m에 달하는 돌풍이 불었습니다. 입간판이 날아가거나 작은 나무가 쓰러질 수 있는 위력입니다. 강원도 속초 부근에서도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CCTV가 아래 위로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이 지역은 산간을 중심으로 더 강한 태풍급 돌풍이 기록됐는데 강원도 미시령에서 초속 37.7m, 설악산에서 초속 36.9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히거나 신호등이 쓰러질 정도의 강풍으로 이 지역에는 한때 강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제주도와 해안, 내륙에도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가을이 아닌 여름철 태풍 영향권에서나 볼 수 있는 강풍 수준입니다. 한반도 동쪽으로 통과한 저기압과 후면에서 접근한 고기압 사이에서 기압경 노력이 큰 가운데 강원 산간과 해안 지역에서는 지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초속 20m를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해안과 산간의 강한 돌풍은 밤사이 이어지다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강한 한기가 또 한 번 가을을 느끼기 힘들게 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5km 상공으로 영하 10도 내외의 찬 공기가 남하한 가운데 밤 동안 복사냉각 효과도 더해져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며
체감 온도는 더욱더 낮아져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서울 아침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7도까지 떨어지고 파주 3도, 대관령 0도, 봉화는 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며 출근길 마치 초겨울 같은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내륙과 산간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되겠고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른 추위는 낮에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비교적 빨리 풀리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가을비가 자주 내리며 기온 변화가 크겠고 다음 달에도 잦은 한기난마로 날씨가 빠르게 차가워질 것으로 보여 실제 가을다운 날씨는 무척 짧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면담 이후에 여권 내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두고 큰 온도차가 감지가 됐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전혀 상의가 없었다는 말씀? 예, 제가 옆에서 직접 듣기는 아까 처음 들은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 의사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항입니다. 원내 최고 의사결정은 의원총회입니다. 그리고 의장은 원내대표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와 이 특별감찰관의 의사결정 부분이 맞물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선거 일자 전에 자연스럽게 모아지면은 하는 거고 그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특별감찰관 문제는요. 한동훈 대표가 면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요구했던 사안이죠. 근데 면담 이틀 만에 다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꺼내드렸습니다. 이게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들어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3대 요구 사안을 사실은 그 면담 전부터 공개적으로 제시했지만은 결국은 표현은 뭐하지만 퇴박을 맞은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사실은 그렇다 하여 한동훈 대표가 여당의 대표로서 특검을 받아들이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대통령실이 수용을 해가지고 적어도 여사 문제와 관련해갖고 일련의 통제를 하자라는 어떤 타협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 자체도 지금 시원한 답변을 못 들은 과정에서 또 면담과 관련한 뭐 형식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말이 많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특별감찰관이라는 그 카드를 지금 꺼내들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특별감찰관을 이야기하려면 이게 보니까 한 10년 전에 법안이 발의가 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이제 오래됐죠. 예, 그 중간에 한번 특별감찰관이 있었고 공석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래된 얘기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게 아예 공석이 됐고요. 네. 박근혜 정부 때도 특별감찰관이 있다가 이게 특별감찰관 문제가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석수 그때 이석수 네. 검사가 이제 그만두고 나가면서 그 이후로 박근혜 정부 때도 공석이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 특별감찰관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뭐 하느니 마느니 그러다가 그 당시에 또 북한 인권재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성격이 다른 건데 이 두 개가 갑자기 성격이 다른 문제가 묶여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여야 입장이 다른가요, 지금? 그 북한 인권재단 인권재단을 띄우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 여야가
이걸 찬반이 굉장히 극렬하게 돼서 재단 상임이사를 아예 추천하지 않는 쪽으로 타협을 볼 수 없는 상황이 그대로 질질질 끌면서 이게 특별감찰관 문제하고 엮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전혀 성격이 다른 문제가 이게 엮어져 가지고 이상하게 지금까지도 펜딩으로 그냥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묶여와 가지고 이거 풀으면 이거 풀어줄게라고 지금 이상하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세 가지 이슈를 한동훈 대표가 내밀었는데 이게 지금 다 거부가 된 거 아니겠어요? 비선 문제도 뭐 확실한 걸 가지고 와라라는 건데 이건 뭐 공소장이나 구속영장을 가지고 오면 해줄게라는 건데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고요.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해보면은 이런 정도로 상급자가 거부를 하면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일정 중지 문제도 중지를 얘기했는데 지금 자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자제했는데 자제를 더 시키겠다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거절이 된 거고요. 이제 문제 이 처리 문제, 김 여사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는 문제는 금방 얘기했던 특별감찰관 문제도 있지만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로 결국은 귀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문제는 아마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딛고 그 다음에 특검 문제는 또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지금 이렇게 투 스텝 접근을 하는 건데요. 근데 특별감찰관 문제는 금방 오늘 우리가 싱크에서 들었듯이 한추 대결을 극복을 해야 결국은 윤환 대결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투 스텝 접근입니다. 그래서 한추 대결에서 만약에 이렇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떻게 말하자면 브레이크를 세게 잡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 한 대표가 극복하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은 그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이게 대통령의 이제 친족들을 이제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그 수석비서관 이상의 이제 공무원들을 이제 감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껄끄러운 문제고 특별감찰관이라는 것 자체가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북한 인권재단 같은 경우는 이게 민주당의 경우는 이게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거 두 개가 같이 엮인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한동훈 대표는 오늘 얘기를 또 했지만 그런 전제 조건 없이 북한 인권재단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특별감찰관을 추진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물론 북한 인권재단을 출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전제이지만 이거를 지금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지 대통령실에 있는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들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와 연동시키는 자체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대통령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특별감찰관제가 가동하는 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특별감찰관법에 의해서 특별감찰관제가 가동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감찰관 없이 그냥 본인의 임기를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윤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것을 북한 인권재단의 그 이사 임명하고 연동을 시키는데요. 야당도 참 우스운 것이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야당이 이사를 추천하라는데 그걸 북한 눈치를 보고 지금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로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여당의 그 위상이라는 것이 지금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렇다 그래갖고 지금 그럼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지난번에 도이치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차라리 그럼 검찰이 기소 판단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일각에서 여당 일각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감찰관제가 가동이 되면 국민의 분노도 좀 사그라뜨릴 수 있고 또 야당의 특검 압박을 어느 정도 완충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이것마저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이것까지도 원내대표 사안이라 그러고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다들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몸져 누워 있어서 활동도 못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특별감찰관 제도가 지금 도입된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싶지만 오죽하면 이 제도를 꺼내 들었겠느냐 이제 그 말씀인데. 그런데다가요. 예. 사실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 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들이 조금 알러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예.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지금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수사하려고 하다가 충돌이 일으켜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탄핵의 단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특별감찰관제 하면은 아마 모든 것이 다 표면화되고 들여다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우려감 같은 것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두 분 다 뭐 원내에 계셨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원내 사안이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그러면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이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고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네, 형식적으로 얘기하면 네.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가 맞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당대표가 뭐 원내의 일은 관여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추경호 대표 얘기가 원내대표 얘기가 또 맞지 않습니다. 모든 중요 사안에 있어서 예. 당대표가 대표인 거예요. 원내대표는 그거에 종속적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내와 당대표를 분리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 이게 지금 서로 계열이 다르니까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은 예. 안 하겠다는 얘기고 그날 월요일 날 밤에 그 유난 저는 뭐 그걸 대담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면접 비슷한 유난 대통령실에서는 면담이라고 네, 그랬고요. 면담이라고 그러는데 네. 저는 유난 면접 같아요. 면접이다. 뭐 훈육실에서 뭐 훈계 듣고 온 것 같은 건데 이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왜 갑자기 만찬에 불렀겠어요? 네. 다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부른 거 아니겠어요? 이 특별감찰관 얘기를 그렇죠. 했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특별감찰관 얘기를 했다고 오늘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날 면담에서 이 얘기를 했다라고 했으니까 네. 예. 그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추경호 대표가 뒤늦게 참여한 그 만찬 자리에서 예. 대통령실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을 거고 추경호 대표가 아마 이 해결 방안, 이 솔루션을 내놓은 거예요. 이건 예. 원내 사안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이건 절대로 한 걸음도 못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톤으로 얘기해서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이렇게 되면은 이거 못 나갑니다. 이거 이제 못 나가면 이 다음 스텝을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예. 오늘 이 정도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들이받았으면 이거 안 하겠다고 이건 노 선언을 한 거예요. 이건 절대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자리에서는 이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하니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오면 임명하겠다라고 그렇죠. 하고 돌려보내고 뭐 여러 가지 전차가 다 예. 결정이 된 거고 이렇게 되면은 곧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를 공식화하면 이렇게 합시다라는 수순이 대충은 뭐 정밀하게 시나리오를 쓴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거고요. 이렇게 따지면 지금 제가 오늘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대목은 15일이라는 시한을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15일 안에 이렇게 해서 지금 어차피 제3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된다고 지금 한동훈 대표를 얘기는 이 주 토픽이 그거 아니에요. 근데 예. 이대로 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이 수순대로 지금 못 나가게 이미 오늘 브레이크를 세게 받아놨기 때문에 예. 이제 한추 대립이 어떻게 이 15일까지 전개가 될 것인지가 앞으로의 네.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담 날 그 다음 날이죠. 친한계 의원들이 이제 한동훈 대표와 함께
여의도 식당에서 이제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사안이 면담 이후로 해서 그 친한계, 친윤계 이 계파 갈등으로 상당히 지금 번지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이게 무슨 계파 보스냐, 너무 아마추어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계파 갈등으로 계속 번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김태흠 지사는 네. 그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면서 하는 얘기일 거예요. 계파 보스냐고. 네. 근데 이걸 똑같이 대입해갖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입해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면담 끝나자마자 원내대표 불러가지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같이 저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계파 보스인가 하는 게 너무 아마추어 같고 답답하다. 예를 든다면은 대표를 불러다가 대통령실 그 내부로 들인 것도 아니고 무슨 파인글래스요? 뭐 그런 데에서 그 한참을 기다리게 하고 뭐 지금 그 형식과 내용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나 지금 기분이 상당히 불쾌하거든 하는 거를 예. 보여주는 거잖아요. 의도적이었다, 여태까지 보시는군요. 국내외 정치인들을 막론하고 심지어는 과거에 공산권과 자유민주주의권의 정상들이 만나도요. 서로 웃으면서 만나고 기본적인 그 프로토콜은 다 갖추어서 하지 이렇게 예. 나 너 별로야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봐도 김태흠 지사 말하듯이 예. 양쪽 다 아마추어 같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서름을 받고 왔는데 그러면 좀 이렇게 깊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나는 당신보다 훨씬 그릇이 커 이런 걸 보여줬으면 좋은데 또 자기가 원하는 그 20몇 명의 예. 국회의원들하고 또 한동훈 대표가 만났다 하니까 서로 양쪽을 지금 비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공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느냐 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가 있어요. 여기 네. 지금 보면은 홍준표 시장도 또 뭐 대통령하고 오늘 면담했다고 그랬죠. 면담하고 뭐 한동훈 대표를 비판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 비판하는 이유도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거는 지금 이제 한 2년 있으면은 지방선거 하죠. 그 다음에 또 있으면 대선 나오죠. 그러면은 뭐 그 소위 왕후 장상의 씨앗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자기한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권력하고 척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단순한 계산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제가 거기다 한마디만 좀 네. 더 보태면은 대통령은 부산 금정구에 찾아가가지고 범어사를 가서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그리고 지금 한 대표는 자기 계파를 뭐 계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 계파하고 이렇게 또 저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세를 과시하고 이게요 양쪽이 다 지금 썩 그릇이 크고 뭔가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담대한 정치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 이 금정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금정이 이번에 이제 이긴 것이고 그러니까 돌을 맞고도 계속 나가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금정구의 이 표 분석을 해보면은 지난번에 대통령이 될 때 그때 표하고 거의 비슷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 금정구에서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이겼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밀었던 네. 국힘당 후보가 여러 가지 난관을 뭐 후보 단일화가 야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표차도 많이 났었죠. 표차가 많이 나게 네. 예전에 투표수로 이긴 것은 당신도 노력했겠지만은 사실은 내가 그걸 있기 보여주러 때문에 갔다. 나온 거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예. 한 대표가 또 이렇게 계파를 모아가지고 저녁을 여의도에서 하는 것도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렇게 큰 그릇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당은 이번 면담을 어떻게 보고 면담 이후에 지금 어떻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하고 한 대표의 면담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일단 평가를 했고요. 또 두 번째로 열릴 여야 대표회담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관련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 정치가 참 답답할 텐데 심지어 이 정치가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이건 싸움이 됩니다.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최고위 때 이재명 대표께서 비서실장에게 한동훈 대표와의 당대표 회담에 관련된 의제와 시기,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표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윤한 면담에 대해서 이제 혹평을 했는데 이게 한 대표보다는 윤 대통령의 결혼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기 보면 이제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 뒷골목 거시기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 참 우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한민수 대변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재명 대표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공개적으로 지금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면은 공적인 그런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당대표가 무엇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럴 때 이렇게 경어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인데 이거 자체를 보면은 그쪽은 그 뒷골목 거시기들의 두목이 누군지를 뻔히 알 수 있는, 그러면서 무슨 사돈 낱말하듯이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나무랜다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그렇지만은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셨듯이 윤 대통령을 겨눈 발언일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지금 소위 손 안 대고 코 풀듯이 알아서 싸워주고 알아서 지지도가 내려가니까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속으로는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이제 여야 간의 대표 회담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 대표가 조심해야 될 게 특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김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자신들이 지금 발의한 그 특검안을 마치도 그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더 나와서 그것이 수용될 거를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그 수에 넘어가면은 한 대표는 소위 그 배신자 프레임에 싹 갇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김 여사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당이라든지 대통령의 지지와 그다음에 보수 정당으로서의 존립과 관련된 것임을 분명히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지지하는 20명과 만날 게 아니라 그 중도에 떠 있는 국회의원들도 있잖아요. 108명이나 되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당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 된 사람들은 아무 때나 선거에도 국민의힘 뽑아주는 지역구에서 됐지만 국민이 다 그 지역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행사장에서 두 대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한테 이제 우리 보자고 했다. 그 당에 이제 전화기로 보자고 했으니까 시기하고 뭐 그 의제 논의해라. 지금 그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 월요일 날 제가 아까 면접이라고 얘기했는데 면접하기 전에 바로 제안을 했고 여야 영수회담이죠. 여야 회담을 제안했고 이 시기가 굉장히 절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또 받아들인 것 때문에 용산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게 대통령하고 이제 면담 날짜가 면담 당일 날 면담 직전이죠. 그러니까 직전에 4시 반인데 오전에 제안했고 바로 그것을 받았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로서는 뭐 설명할 길은 있죠. 이것을 면담 이후에 잘못됐을 때 하면은 또 뭐 입장이 그러니까 그냥 아예 받아놓자라는 건데 하여튼 즉각적으로 수용을 한 것에 대해서 용산은 기분이 나쁠 것이고요. 근데 지금 그날 4시 반에 있었던 이 면담을 보니까 정말로 뒷골목 거시기들이 하는 모욕적 의전이에요. 모욕적 의전에 아마 교과서가 아마 이번에 나타난 걸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셨나요? 결국은 뭐 대통령실 근처에도 못 가고 어디 레스토랑에 앉아가지고 훈육주임한테 훈시를 듣거나 검사한테 취조받는 식의 모습을 보이고 또 카메라도 전속 취재라는 이름으로 한동훈 대표의 그 앞모습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게 아마 의전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 의전은 뒷골목 거시기들 하는 거,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맞아요. 근데 이제 정 의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건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특검이 될 겁니다. 15일 안에. 그걸 여쭙고 싶었어요. 11월 15일 안에 특별감찰관 문제는 이렇게 추경호 대표가 브레이크를 세게 잡으면 진행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특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특검을 가지고 이제 지금 투표로
하겠다는 게 11월 15일 바로 전날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전날까지 특검 안에 대해서, 법률 안에 대해서 여야가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의 실현은 예. 사실 특별감찰관 문제가 아니고 네. 특검의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대표가 뭐 빠르면 이달 말 11월 초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두 대표가 만나서 김 여사 특검법 얘기를 주로 하게 될 거고. 그렇죠.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네. 만약에 두 대표가 이 회담을 넘어갈 수는 없을 거고요. 최대의 쟁점이 특검법 내용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당연히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특별감찰관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일단 공개적으로 의견 제시를 했고 일단 대통령 알아서 하라고 했고 국회에서. 근데 여당 내에서도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호 대표가 저렇게 브레이크를 세게 네. 아주 뭐 굉장히 브레이크 성능이 좋은 걸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한동훈 대표가 돌파해내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할까요? 특별감찰관 대해서. 그건 뭐 여당 안에서 그러면은 뭔가 좀 단일한 안을 가지고 오셔야 우리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예. 두 개의 지금 허들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서는. 예. 이게 한동훈 대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카드이기는 하지만 예. 쉬운 카드가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를 연계한 당사자들은 윤 정부였어요. 그렇다면은 말은 지금 그러면은 국회에서 해결하라 그러고 여당이 이거를 지금 집요하게 고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키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여야 대표가 만나면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특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 특검 얘기에 지금 그 길을 빼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 숨통이 트인다라는 정치적 제스처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특별감찰관제를 한동훈 대표가 제기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종의 구명조끼를 하나 던져주는 모양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면은 여야 대표가 만나가지고 특검을 주장할 때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지금 특별감찰관제까지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안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게 같이 살자고 하는 건데 그렇죠. 대통령실에서는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있으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참 답답하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추 원내대표는 그 대구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정무적 감각보다는 이건 제 개인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이분은 자기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지금 이게 장벽을 치고 있는 게. 요 얘기 끝없이 할 것 같아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지금 검찰 수사 비판하는 책 저자들 오늘 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다들 뭐 아시겠지만 11월이면은 다음 달이면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이제 두 가지가 진행이 돼서 나올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집권 플랜 본부를 발족을 하고 오늘 1차 회의를 열었단 말이에요. 요 전체적인 그 흐름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힘당 내부에 지금 돌아가는 얘기, 특히 월요일에 유난 이 면담, 면접인지 뭔지 모르는 이건 아주 굉장히 보기에 즐거운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관중석에 가만히만 있어도 뭐 다 잘 되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괜찮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미 띄워놓은 위원회잖아요. 검찰 독재대책위원회나 집권플랜본부는 이미 띄워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하나하나 그냥 수순에 따라서 가끔씩 열어서 이렇게 열었다는 모습만 보여줘도 국민들한테 일단은 뭐 신뢰도 얻을 수 있고요. 저쪽 집하고 우리 집하고는 일단 다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판사들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럽죠. 이 검사들하고 싸우는 거하고 판사들하고 싸우는 거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재판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면서는 판사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을 안 하고요. 예. 검찰 얘기만 그냥 쭉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걸 아마 여러 번 목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재판부 내지는 판사 내지는 이 사법부하고 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건데요. 지금 검찰독재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선고가 나왔을 때 11월 15일, 25일 날 선고가 나왔을 때 네. 이것이 결국 검찰의 프레임에 의한 판결이었을 뿐이다라는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10월 한 달은 사실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었죠. 우리 이런 전국 대담에서도. 근데 이제 11월로 넘어가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 될까요? 이제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유죄가 나온다 해서 그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흔들리진 않겠지만 그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항상 뭐라 그럴까 담대한 그런 표정을 관리로 하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지지자들이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재명 대표는 검찰로 하여금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위증교사도 한 것이며 백현동과 관련해 갖고 허위 사실을 그렇게 말한 것이며 그렇게 본인이 억울하면 오히려 당당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검사 탄핵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검사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오늘 국회에 판사들이 나와가지고 판사 압박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재판을 하겠습니까? 라고 읍소를 하는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수의 우위를 점한다는 그 이유로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제가 볼 때 이건 정치적 횡포라고 보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위 여당의 아픈 고리인 김건희 여사 문제를 훨씬 더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재명 방탄 그리고 방탄의 어떤 정점은 결국은 이재명 집권으로 지금 아주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전이 누적 적자와 고물가 속에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는 고육지책을 내놨습니다. 가정과 소상공인이 쓰는 전기요금은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 동결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또 동결됐습니다. 지난해 5월 마지막으로 인상된 뒤 1년 반 가까이 같은 요금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한다는 이유였는데 이번엔 물가보다 살아나지 않는 내수 탓이 컸습니다. 민생과 자영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소비 심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9.7% 인상됩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 등 대용량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경우 10% 이상, 중소기업은 5%대 인상안이 적용됩니다. 국내 전력량의 절반을 사용하는 대기업에 더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면서 전체 요금을 5% 인상하는 효과를 얻어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수출 원가 부담을 떠안게 됐지만 정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인상은 수출용 대기업 부분에서 좀 고통을 좀 분담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산업용 중심으로 올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안정적인 흑자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물가 충격을 우려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하폭은 줄어 다음 달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42원이 오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부터 일단 연말까지 2달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집니다. 다만 인하폭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인하율 20%에서 15%로 5%포인트, 경유와 LPG 부탄은 30%에서 23%로 7%포인트 인하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현재보다 1리터에 42원, 경유는 41원, LPG 부탄은 14원 오르게 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6%로 정부 목표치 아래로 내려와 유류세 인하 종료의 명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고 중동 정세 급변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단계적 축소가 결정됐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기름값이 좀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뭐 가격이 너무 돈이 없으니까 기름 넣는 것도 부담 가죠. 올해 29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세수 결손도 인하폭 축소의 배경입니다. 유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 11조 4천억 원 거쳐서 본 예산보다 4조 원 넘게 덜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 이후 3년 넘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파괴된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 GP를 남측 검증단이 방문해서 불능화 여부를 검증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동영상은 국방부가 기밀을 해제한 뒤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것을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공개한 것인데 남측 검증단이 총안구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발견하고 지적을 하자 북측이 둘러대는 모습과 함께 지뢰지대라는 이유로 남측 검증단의 접근을 막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남측 검증단은 북한 GP의 총안구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초소와 연결된 시설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북측은 연결된 것이 아니라며 둘러대다가 지금은 운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미국 대선 시기 즈음에 중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한 언론사 포럼에서 북한이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틈타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중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트럼프 후보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저울질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쩌면 한미 동맹이라는 탄탄한 기반이 있는 우리보다 미 대선의 촉각을 더 곤두세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3번째로 만났는데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설에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과 이른바 5.5해 폐막식을 치러야 하는 중국에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주석을 맞이하는 푸틴 대통령의 의전은 전용기 호위 비행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브릭스 회의 개막 첫날부터 따로 만나 우호를 과시했습니다. 1시간 남짓의 회담엔 중국 인민은행장과 상무부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등이 배석했습니다. 세계 GDP의 37.4%를 차지한다는 브릭스 경제권의 탈달러 무역 결제망 구축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金砖合作机制是当今世界最重要的新兴市场国家和发展中国家团结合作平台。И мы намерены дальше укреплять эту организацию. Сделали все, что от нас зависит в ходе нашего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а, чтобы так оно и было. 그러나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설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국제전으로 번질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북한과 러시아는 물론 서방 세계도 신중한 반응입니다. 조만간 북한과 우호의회 폐막식을 치러야 하는 중국도 공론화가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관례상 10월 중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답방할 차례라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베이징에선 행사 준비 관련 동향조차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시진핑 주석의 귀국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중에 우호의회 폐막식을 열지 못할 경우 북중 간 이상기류의 증거를 하나 더 남기는 셈이 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35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불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설악산에서는 강풍에 부러진 나무가 등산객을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 등산로. 아름드리 전나무가 쓰러져 있고 구조대원들이 다친 등산객들을 응급처치합니다. 오전 8시 40분쯤 순간 최대 초속 30m가 넘는 강풍에 부러진 나무가 등산객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어깨와 다리 등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고가 나니까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했으면 안 올라갔죠. 설악산에는 새벽 3시에 강풍특보가 내려졌지만 설악산 사무소는 사고 이후인 오전 9시에야 입산을 통제했습니다. 강풍으로 사고가 날 걸 예상을 전혀 못했고요. 그리고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강풍에 통제하다는 한방위 때 민원이 또 폭주하게 돼요.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전국적으로 속출했습니다. 경기 포천 한탄강 축제장은 강풍에 천막이 무너지고 기구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속초와 강릉 등에서는 주택 지붕이 뜯겨나가고 쓰러진 나무에 도로가 한때 통제되거나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설악산에서는 순간 최대 초속 35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기록됐고 동해안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3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으로 발달한 저기압이 통과하고 우리나라 남서쪽으로는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남북 간의 기압차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이번 강풍으로 강원도에서만 나무가 쓰러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인천 부평구 부계동과 일신동 일부 지역에 가스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은 가스레인지나 보일러 등을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평구청 등 관계 당국은 상수도 배관 누수로 주변의 가스 배관도 손상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기관을 통해 의료계 의견을 전달받고 올해 안에 의료 대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료 대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의사단체에서 참여하기로 한 여야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 개혁 논의를 진행한 뒤 의료 대란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다 보면 8월까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 정치인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회장은 오늘 SNS에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의 협의 참여를 언급하며 교수들의 결정이 정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은 아닐지 다시 한번 숙고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여당 지도부는 상황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여야 의정 협의체를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이사회가 여권 성향 이사들의 주도로 박장범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후보자로 결정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오늘 임시 이사회를 열고 면접을 진행한 뒤 박 앵커를 최종 후보자로 정했습니다. 박 앵커는 지난해 11월부터 KBS 1TV 뉴스9의 앵커를 맡고 있고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대담 방송 진행을 맡은 바 있습니다. 야권 성향 이사 4명은 표결에 불참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특히 60대 여성의 피해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라고 합니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서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자 입증조사차 연락드렸습니다. 사건 자체가 엠바고 사건으로 지정되셨기 때문에 사건 내용 전달 위해서 좀 단독적인 공간에서 협조 부탁드릴게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범죄에 연루됐으니 수사에 협조하라고 겁을 줍니다. 하지만 모두 보이스피싱범들이 꾸며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60대 여성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9월까지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 피해가 늘면서 피해 금액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피해를 본 경우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60대 여성 피해 비중은 지난 1월 8%에서 9월 23%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10대와 20대 피해자의 비중은 1년 사이 20%포인트 넘게 줄었는데 범죄 조직이 보이스피싱 수법에 익숙한 청년층보다 사회활동이 감소해 정보가 적은 고령층 여성을 집중 겨냥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젊은 층은 어느 정도 이 수법에 대해서 학습이 됐고 아무래도 좀 감소가 되지 않았나. 범죄 조직이 60대 여성을 겨냥해서 타겟으로 삼아서 범죄를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범죄 조직이 수사 중이라거나 구속하겠다며 심리적 압박에 취약한 고령층을 협박하기도 한다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또 기관을 사칭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라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앱을 클릭하면서 정보가 다 빠져나가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문자라든가 대출 그런 것은 절대 클릭하면 안 좋죠. 경찰은 최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투자 손실을 입은 피해자에게 범죄 자금을 회수했다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이 문턱 때문에 편의점에서조차 휠체어 이용이 힘든 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어 밀도 있는 심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 계단 여러 개가 솟아 있습니다. 좁은 내부 통로까지 한눈에 봐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합니다. 바로 옆 편의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설치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일반 손님들이 더 많고 또 좀 불편해해서. 편의점에서조차 편의를 누리지 못한 장애인들은 6년 전 국가와 편의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재작년까지 적용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만 적용됐는데 국가가 이를 일찍이 손보지 않아 접근권을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공개 변론을 열고 심층적인 심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 열리는 전원 합의체 공개 변론입니다. 원고 측은 시행령 개정 전까지 경사로 설치 의무가 있는 편의점은 0.1에서 5% 남짓이었다며 정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모법이 시행령에 폭넓은 재량권을 준 데다가 온라인 쇼핑이나 대형마트 등 대체 수단도 있다고 맞섰습니다. 양측 발언이 끝난 이후 대법관들도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체 수단을 언급한 정부를 향해서는 장애인들에게 집안에만 있으면서 온라인 쇼핑을 하라는 것이냐며 질책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지만 소상공인 부담 등 사회경제적 비용도 맞닿은 문제인 만큼 대법관 사이에서도 세밀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다면 입법 지연이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전에 쓴 글씨가 15년 만에 한국에서 공개됩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하얼빈 의거 115주년을 기념해 내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특별전 안중근 설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일본 류코쿠 대학 도서관에 있는 안중근 의사의 글씨 독립이 15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전시돼 주목됩니다. 이 유목은 안 의사가 1910년 남긴 글씨로 독립에 대한 의지와 염원이 힘있고 간결하게 쓰인 두 글자에 집약돼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이웃 간 갈등이 아닌 훈훈한 편지 교환으로 이어진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19층에 사는 한 어린이가 아랫집 현관문에 이렇게 귀여운 편지를 붙였다고 합니다. 18층 할머니 할아버지께라는 제목으로 그림과 함께 똑똑 편지 왔어요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층간소음에 대해 배운 날 아랫집에 드리는 그림 편지를 써서 가져왔다고 전했습니다.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공개되진 않았지만 18층 할머니의 답장을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쓴 꼬마에게 시끄럽게 뛰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며 엄마 아빠에게는 비밀이라면서 마음껏 뛰어놀아도 된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길 늘 기도하겠다며 사랑한다고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층간소음 갈등을 훈훈하게 풀어내는 편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행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관련 기밀 문서 유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 계획을 담은 문서가 온라인에 유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친이란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유출된 문서는 미 국가지리정보국이 작성한 이스라엘의 군수물자 이동계획 관련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등은 유출된 비밀 문서가 최고 기밀 등급으로 이스라엘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짚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ytime there's an allegation of potential unauthorized disclosures, we're going to take it seriously. That's exactly what we're doing.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의 후계자로 거론되던 하심 사피에딘 사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지휘부 제거의 성과를 거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 연계된 금융기관 3곳을 공습하며 이란의 자금줄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악의 축의 정점인 이란에 대한 재보복 작전 시기만 보고 있습니다. 가자 전쟁 발발 뒤 11번째 이스라엘을 찾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금은 휴전해야 할 시기라고 설득했습니다. It's always an important time to be here, but I think this is a particularly important time. He is focused on the.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한 뒤 미국이 함께해야 악의 축이 약화될 것이라며 재보복 의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보복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이란도 인근 중동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인근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영공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며 핵시설을 포함한 어떤 공격이라도 똑같이 보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기록적인 폭우에 토사가 집을 덮치고 차가 급류에 휩쓸려 운전자가 실종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마을 주변 도로와 인도가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거센 빗줄기 속에 차량 운전자들은 방향을 잡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ATM 기기가 설치된 부스도 물이 차면서 자동문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일본 미야자키현 곳곳에서 시간당 110에서 120mm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생긴 피해입니다. 우와, すごい波みたいに海やん. 산비탈에서 무너져 내린 토사는 바로 아래 있던 집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사고 당시 50대 여성이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70대 노인이 몰던 차량이 불어난 물에 휩쓸렸는데 차량은 하천 주변에서 발견됐지만 운전자는 행방불명입니다. 10월에 미야자키현에 이 같은 집중호우 비구름대가 나타난 것은 기상청이 폭우 정보 체계를 운영하기 시작한 2021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쓰시마 해협의 덥고 습한 공기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불안정한 대기는 홋카이도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저지대 침수와 낙뢰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전 14명이 숨진 노토 지역 폭우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이어진 기습폭우로 일본 열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열대성 폭풍 트라미가 강풍과 폭우를 몰고 오면서 필리핀에서 최소 14명이 숨지고 이재민 수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필리핀 중부 비콜에 쏟아진 폭우로 강물이 범람하고 집이 물에 잠기면서 나가시에서만 적어도 12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비콜의 다른 지역에서도 71살 남성이 집 지붕에서 떨어져 숨지고 22살 남성은 나무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가 홈 1, 2차전을 싹쓸이했습니다. 1차전 역전승에 이어 2차전에서도 삼성을 투타에서 압도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대0을 앞선 6회 노아웃 1, 2루 상황. 삼성은 김영웅의 번트 실패로 이 기회를 못 살린 게 아쉬웠습니다. 기아는 7회 똑같은 노아웃 1, 2루에서 김태군의 보내기로 2, 3루를 만들었고 삼성 임창민의 연속 폭투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김도영, 8회인 김태군의 적시타까지 이어지며 기아는 5대1로 첫 경기를 잡았습니다. 기세가 오른 기아 방망이는 1시간 뒤 이어진 2차전에서도 식지 않았습니다. 1회부터 김도영의 내야 땅볼로 선취점을 뽑고 최영우와 나성범, 김선빈과 이우성까지 연속 4안타를 몰아쳐 5대0까지 달아났습니다. 김도영은 2회에 선발 황동재에 나온 이승민의 빠른 공을 밀어쳐 담장 밖에 떨어뜨렸습니다. 삼성의 추격 의지를 꺾는 중요한 한 방이었습니다. 파울이 났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느낌을 딱 받아가지고 감이 확실히 올라온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자신감 있게 조금 대응을 했고 2017년 두산과의 2차전 완봉승 이후 7년 만에 한국 시리즈 선발 마운드에 오른 기아 선발 양현종은 5회를 빼고 매이닝 안타를 맞았지만 노련하게 위기를 넘기고 승투수가 됐습니다. 한국 시리즈 국내 투수 역대 최고령 선발승의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시즌 때보다 더 제 스스로도 느꼈을 때 좀 볼의 힘이나 컨디션이나 이런 게 좋았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으로 승부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장현식과 정희영 등 불펜 투수들이 남은 이닝을 책임지며 8대3으로 승리한 기아는 홈 2연승으로 통합 우승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좋은 흐름이던 월요일 1차전 중단이 아쉬움으로 남은 삼성은 레이에스와 원태인을 앞세운 3, 4차전에서 반격을 기대하며 대구로 가는 짐을 쌌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배구 한국전력이 디펜딩 챔피언 대한항공을 꺾고 홈 개막전에서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국전력은 임성진과 엘리안이 나란히 26득점을 올리며 우승후보 대한항공에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여자부 디펜딩 챔피언 현대건설은 25득점을 올린 모마를 비롯해 양효진과 정지윤 등이 고르게 활약하며 IBK 기업은행에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대관령은 아침 기온이 0도, 체감 온도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며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면서 곳곳에 서리가 내리겠고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농작물 피해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가운데 강원 일부 지역에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교통 안전과 해안가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 춘천 6도, 안동 6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부산 23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고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